국방장회의 NSC를 열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8월로 예정된 울진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카드를 내민 데 대해 미국 조야에서 안보를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자진 사퇴했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밀려왔습니다. 보수의 참패로 야권발 정기 개편 가능성이 점쳐지고 민주당은 의석수 11석을 더 얻으면서 범여권 의석수가 과반이 넘게 돼 국회 지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방선거 후폭풍 보도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하면서 한미 금리 역전차가 0.5%포인트로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이 더 커졌는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짚어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잠시 뒤 자정에 개막합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굴에서도 산다는 말일까요? 그런 정신력으로 저희 우리 대표팀은 18일 밤에 치를 스웨덴전을 앞두고 필승을 다졌습니다. 다양한 당신의 이야기가 월드컵을 더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어제 치러진 6.13 지방선거는 집권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야권은 이미 심각한 후폭풍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고 먼저 한미연합훈련 중단 관련 뉴스부터 전하겠습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훈련 중단 시사 발언을 했고 청와대가 대단히 신중하긴 합니다만 오늘 이 방침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고 회의의 결론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신중히 검토하겠다. 대북 군사적 압박에는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NSC 전체 회의를 열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진정성 있는 비핵화 조치와 적대 관계 해소, 남북과 북미 간의 성실한 대화를 전제로 대북 군사적 압박에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최종 중단 여부는 미국과 협의를 거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동시에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흔들림 없는 한미 공조와 연합 방위 태세도 유지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미 양국은 연합훈련 중단 수위 등을 놓고 세부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문정인 특보가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한미 군사훈련 등을 축소할 수 있다고 했던 예언이 또 실현되는 셈입니다. 미 CNN은 트럼프 행정부가 8월로 예정된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 중단 방침을 이르면 14일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훈련 중단이 공식화된다면 북한과 중국이 북핵 해법으로 주장해온 이른바 쌍중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 군사훈련의 동시 중지가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됩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중단 시사 약속에 대해서 북한은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를 대가로 제시했습니다. 하나씩 주고받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따져봐야 할 게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엔진 실험장 폐기라고 하는 게 과연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점이죠. 국방부를 취재하는 안형영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북 정상회담 직후 합의문에는 없지만 북한이 미사일 실험장을 자진 파괴하기로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That's a big thing. For the missiles that they were testing, the site is going to be destroyed very soon. 북한이 가장 먼저 폐기할 곳으로는 동창리 엔진 실험장이 꼽힙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이곳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엔진 실험에 성공했고 그 이후 화성 14형과 15형을 잇따라 발사했습니다.
또 하나의 사변적인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북한은 동창리 이외에도 심포와 참진, 평양, 산음동 등 최소 4-5곳에 미사일 시설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미가 주요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을 북한의 미사일 실험장 폐기가 핵실험장처럼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미 ICBM 엔진을 완성한 상황에서 필요 없는 시설을 폐기하는 것인 만큼 실질적인 비핵화와는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TV조선 안영영입니다. 예, 판문점에서는 오늘 10년 만에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열렸습니다. 회담이 아직까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결과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회담 전의 분위기는 매우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회담이 끝나지 않은 걸 보면 세부적인 협상 내용에 있어서는 이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7년 이후 10년 6개월 만에 남북 장성들이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위원장 동지와 문재인 대통령께서 심으신 소나무가 잘 자랍니까? 예, 잘 자라고 있습니다. 북측 대표는 사진 한 장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2007년 10월 2일 노무현 대통령께서 직접 심으신 나무입니다. 얼마나 푸르스게 잘 자랐습니까? 덕담으로 시작했지만 회담은 난항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점심을 거르고 회담을 이어갔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우선 최전방 초소인 GP 철수와 비무장지대 내 중화기 제거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했던 비무장지대 유해 발굴 문제도 협상 테이블에 올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남북이 평행선을 그렸던 서해 NLL 문제도 논의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서 명시한 적대 행위 중지를 들어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TV조선 강상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내 전문가 집단과 언론에서도 걱정하는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의미를 감안해 보면 너무 성급하고 적극적인 결정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 쪽의 반응은 이미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미북 회담 직후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언급했던 트럼프 대통령. 훈련 중단이 비용 문제 때문인 듯한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We're flying planes in from Guam and we're bombing empty mountains for practice.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훈련 중단 입장에 미국 전문가들과 언론이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호원 전 국방장관은 한미 군사훈련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군사 준비 태세가 부실하거나 전쟁에서 패했을 때 비용이 훈련 비용보다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육자회담 미국 측 수석 대표는 동맹국인 한국을 배제한 채 훈련 중단이 논의된 것에 크게 우려했습니다. And he talked to the North Koreans about it, and he made a decision on the basis of his conversation with the North Koreans. At a minimum, but I'm going to have to talk to our alliance partners, the South Koreans. 미 군축협회 데븐포트 국장은 한미 연합훈련 중단은 시기상조라며 미국이 지렛대를 너무 일찍 사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미 정치 매체인 악시오스는 백악관 참모들이 훈련 중단이 꼭 비용 감축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고 설득했지만 잘 통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미지입니다. 예, 이번 미북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표현이 나오지만 미국이 주장해왔던 CVID, 즉 구체적인 핵 폐기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앞으로 2년 반이면 북한의 주요한 비핵화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단순한 희망을 얘기한 건지 아니면 합의문에는 없지만 미국과 북한 사이에 뭔가 진전된 대화가 있었던 건지 지금으로선 정확치 않습니다.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말을 그대로 정확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지현 기자입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주요 비핵화 조치 달성 시점을 2020년으로 제시했습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싱가포르에서 어제 한국을 방문한 폼페이오 장관은 2년 반 동안 주요 비핵화 조치가 달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심도 깊은 검증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erification is central to that. Complete denuclearization certainly encompasses that idea very clearly. 미 행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안에 국제검증단 사찰이나 핵물질 반출 등 CVID에 준하는 조치들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정은 위원장 역시 비핵화를 빨리 진행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We believe that Chairman Kim Jong-un understands the urgency of the timing of completing this denuclearization, that he understands that we must do this quickly. 미북 합의문에 CVID 문구는 물론 비핵화 시간표 같은 세부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관련해 폼페이오 장관은 문서로 볼 수 있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밝혀 구두 합의가 있을 여지를 남겼습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미북 협상이 급물살을 타면서 이 과정에서 가장 소외된 일본의 마음이 상당히 조급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아베 총리를 만날 의향이 있다는 말을 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러면 8월 아베 총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본의 움직임은 송지욱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12일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도 좋다고 말했다고 일본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도 북일 정상회담을 위해 양국 간 여러 번의 물밑 협상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아베 총리가 오는 8월 북한 평양을 직접 방문하거나 아니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김 위원장이 참석하면 그때 만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拉致問題を含めた問題解決につながるような形で首脳会談が実現されればい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その方向でこれからさまざまな調整が行われることになろうかと思います。 아베 총리는 오늘 납치 피해자 가족들과 만나 김 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통해 해결을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일본은 또 IAEA 핵사찰 비용 부담을 시작으로 납치 문제 해결을 전제한 인도적 지원, 그리고 국교 정상화 후 경제 협력 등 3단계 대북 지원책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납치 문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협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움직임에 대한 북한 매체들의 보도 태도가 달라졌다는 점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방문 때도 북한의 TV 카메라가 매우 밀착해서 김 위원장을 취재했는데 북한이 오늘 그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묵었던 호텔 내부 모습 등 그동안 보지 못했던 흥미로운 장면들이 많습니다. 엄성섭 기자가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10일 평양국제공항입니다. 최룡해와 김영남 등 북한 수뇌부들도 총출동한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장대 사열을 받습니다. 일부 간부들은 울먹이기도 합니다. 중국 전세기의 오성홍기는 교묘하게 편집해 잘 보이지 않게 처리했습니다. 특유의 V자 경호는 싱가포르 현지 곳곳에서 보입니다. 김정은이 묵은 세인트 레지스 호텔 스위트룸의 고급스러운 내부도 공개했습니다. 야간 나들이에서 서로 김정은의 사진을 찍으려 하는 현지 주민들의 모습 등 김정은의 등장에 환호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줍니다. 수많은 외국 수반들이 이 나라를 방문했지만 이렇듯 온 거리가 환영의 열파로 물결쳐 본 적은 싱가포르 역사에 일찍이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차를 자랑하는 장면은 존경을 표하는 장면으로 설명했습니다. 미북 공동성명에 우리말 서명본도 공개했습니다. 사상요리 없는 세계적인 회담에 대한 인류의 거대한 관심과 흥분이 온 지구촌을 들었다 놓는 속에 미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온 김정은 앞에는 대규모 군중의 환호와 환영이 더해졌습니다. TV조선 엄성섭입니다. 자, 그런데
북한 인권 문제를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북한인권재단이 2년 가까이 출범도 하지 못한 채 표류하다가 결국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통일부는 오로지 비용 문제 때문에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장영욱 기자입니다. 마포구의 한 빌딩. 북한 인권재단이 쓰던 사무실 문은 굳게 닫혔고 안에는 집기가 모두 치워져 텅 비어 있습니다. 그게 그 말이에요. 저번주에 나왔어요. 토요일에 일요일에. 통일부가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을 철수시켰습니다. 통일부는 재단 출범이 지연되면서 빈 사무실에 매월 6,300여만 원의 임차료가 계속 발생해 계약 종료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북한 인권법이 시행되면서 북한 인권조사와 연구 등을 위한 북한 인권재단 사무실도 열었지만 여야가 이사진 구성을 합의하지 못해 2년 가까이 출범하지 못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혹시 뭐 계획이나 이런 게 아직은 없다고? 저도 못 들어봤으면 챙겨보겠습니다. 결국 지난 21개월간 임대료와 위약금 등 총 15억 원이 넘는 돈만 날렸습니다. 인권재단 사무실을 폐쇄한다는 것은 현 정부가 북한 눈치를 봐가지고 인권 문제에 접근한다는 그러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조치는 북한 인권 정책과는 무관하다며 재단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오늘 한미연합훈련 중단 문제를 앞서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렸는데 이 얘기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비용 문제도 언급을 했죠.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는지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amount of money that we spend on that is incredible. And South Korea contributes, but not 100%, which is certainly a subject that we have to talk to them about also. 자, 강동원 기자. 물론 돈이 많이 들긴 하겠죠. 네. 얼마나 듭니까? 그러니까 이제 군사 기밀이기 때문에요. 정확한 비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군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간 700억에서 800억 원가량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좀 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분담 문제 얘기하는 것 같던데 대개 비용은 어떻게 분담을 하고 있습니까? 연합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한국과 미국이 각각 자국 병력과 장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는데 우리 군의 비용은 연간 100억 원에 약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미군은 연간 600억에서 700억 원을 사용하는 셈인데 이 비용 중에 인건비를 뺀 장비 비용 중 80%가 전략무기 운용비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싸다는 표현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두려워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전략무기 전개에 있는 건데 맞습니다. 어떤 무기를 말하고 또 비용이 얼마나 드는 겁니까? 이 비원비 전략 폭격기는요, 이 한 번 출격할 시에 20억에서 30억 원이 듭니다. 스텔스 폭격기 B2는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F-22 전투기, F-35 전투기도 대당 1억에서 2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요, 한 번 출격할 때 1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뭐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서 합동군사훈련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군은 세계 여러 나라와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나토부터 시작해서 일본, 싱가포르까지 다양한데요. 이 미군이 이 훈련을 필요로 하느냐 아니면 상대국에서 요청을 했느냐에 따라서 훈련 비용 분담 비용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비용 문제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트럼프 대통령이 느닷없이 비용 문제를 꺼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요, 그동안 중요한 협상을 앞두고 상대에게 엄포를 놓은 뒤에 실리를 챙기는 전략을 종종 써왔는데요. 실제로 작년 한미 FTA 재협상 과정에서도 이 사드 비용을 왜 미국이 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내는 게 맞다는 폭탄 발언을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도 미국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부담을 한국에도 일부 넘기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 전략자산의 동원 규모를 줄이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 야당의 참패로 끝나면서 야권의 분노 후폭풍이 거셉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났고 지도부도 함께 사퇴했습니다. 윤태웅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취임 1년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우리는 참패했고 나라는 통째로 넘어갔습니다. 모두가 제 잘못이고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어젯밤 사퇴 결심을 굳힌 홍 전 대표는 오후 1시쯤 당사로 나와 짐을 정리했습니다. 최고위원 전원, 대변인과 대표 비서실장 등 임명직 주요 당직자들도 사퇴했습니다. 당사 곳곳에선 짐을 싸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분간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습니다. 성난 국민의 그 분노에 저희들이 어떻게 답할 것인지 냉철하고 치열한 논쟁과 내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결론 낼 예정이지만 비대위 체제는 구성하지 않을 방침으로 전해집니다. 전당대회를 열어 새 대표를 뽑을 예정이지만 전당대회 개최도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한 당직자는 자천 타천으로 거론되는 새 대표 후보들이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독인 객인이라며 외부 인사를 찾는 게 급선무라고 당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황교안, 김황식 전 총리 등의 영입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윤태윤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도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당의 대주주인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 모두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했는데 당의 정체성 찾기가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는 대표직에서 사퇴하며 당 정체성 혼란에 선거 패배의 책임을 돌렸습니다. 정체성의 혼란이 가장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중도냐, 개혁 보수냐를 둘러싼 옛 국민의당과 옛 바른정당 출신의 해묵은 논쟁을 언급한 말입니다. 손학규 상임선대위원장은 보수개혁을 시대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이제 낡은 보수, 수구 보수, 반공 보수는 우리 땅에서 정치적으로 발을 붙이지 못할 것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는 패자로서 말을 아꼈습니다. 다 후보가 부족한 탓입니다. 선거에 패배한 사람이 무슨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 성찰의 시간을 당분간 가지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 기간 동안 한국당 흡수통합설에 휘말렸고 선거 패배 후 호남 출신 의원들의 민주당 복귀설까지 맞물려 공중분해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박주선 대표와 최고위원들은 비공개 간담회에서 비대위 체제 없이 조기 전당대회를 여는 쪽으로 공감대를 모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당대회에서 당의 정체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국회 지형에도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이 11석을 더 확보하면서 의석수는 130석으로 늘었고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까지 포함하면 과반이 넘습니다. 이 때문에 여권발 정계 개편 관측도 나오지만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최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11분의 국회의원들도 심기 일전에서 민생을 챙기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데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압승으로 11개 의석을 더 챙겼습니다. 기존 119석에서 총 130석이 된 겁니다.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민중당 1석, 무소속 2석을 포함하면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의석수는 153석에 달합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등 범야권 147석을 넘어서게 된 겁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야당과 협치를 통해 이제 본격적으로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됐다고 했습니다. 변수는 호남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민주평화당의 향후 대응입니다. 부족하지만 당의 존립 기반과 교두보도 마련했다고 자평합니다. 일각에선 범여권 성향 정당은 물론 바른미래당에서 이탈한 의원까지 포함한 여당발 정계 개편도 말하지만 민주당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더욱더 야당을 존중하고 저희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야권 재편보다 여권 재편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TV조선 최승현입니다. 이제 국정 운영의 추진력을 얻게 된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르면 다음 달 초 청와대 개편을 시작으로 소폭 개각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선거 결과에 결코 자만하거나 안일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 중심에 늘 국민을 놓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선거가 현 정부 1년의 평가라는 판단하에 국정과제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비서실 조직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현재 공석인 비서관 3자리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복귀가 예상되는 비서관 2~3자리도 인선 대상입니다. 일부 내정자들에게는 통보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수석급의 교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소폭의 개각도 예상됩니다. 지방선거로 공석이 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우선 대상입니다. 당대표 출마설이 나오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부처 평가가 낮았다는 보도가 나온 송영무 국방장관도 교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가능성과 맞물려 송 장관의 교체 여부는 개각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최대 이변 중 하나로 강남구청장 선거가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 보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 강남이 민주당 후보를 선택했는데 주원진 기자가 강남구 주민들을 만나서 그 선택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승균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보다 1만 3천 표, 5% 이상의 큰 표차로 강남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서울시 국토부하고도 협력을 이끌어내서 주민들의 생활 불편 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겠다 이런 약속을 드립니다. 젊은 층은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 흐름에서 강남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했고 전 대통령이랑 전 대통령이 구속됐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중장년층은 보수의 회초리를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보수는 다시 이제 정신을 한번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나야지. 내가 미랄이 돼갖고 살리겠다, 보수를 살리겠다 이런 생각이 없으면 절대로 보수. 하지만 실제 득표를 보면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 대치, 도곡동 등지의 한국당 지지가 여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막말을 하셔도 정책이 더 우선인 것 같아가지고 자유한국당에 지지를 했는데 개포, 노년, 수서, 일원동 등 젊은 층이 많이 살거나 임대주택 단지가 개발된 곳에서 민주당 지지가 높았습니다. 강남구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세곡동 한 곳에서만 5천 표 이상 민주당 표가 많았습니다. 신도시가 들어서며 젊은 층이 대거 유입된 이곳 세곡동은 23년 만에 민주당 구청장이 탄생하도록 사실상 결정지은 곳입니다. 세곡동과 개포, 수서, 일원동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당선된 강남을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흔히 부울경이라고 하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도 민주당은 광역단체장뿐 아니라 기초단체장 38곳 가운데 25곳을 석권했습니다. 지역 구도가 깨진 가장 상징적인 현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지역 민심은 이성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부산 해운대 골목시장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돈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잘하고 계시니까 좀 더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이곳을 포함해 부산 기초단체 16곳 가운데 13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부산에서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건 지방선거 이래 처음입니다. 울산도 기초단체 5곳을 모두 민주당이 휩쓸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 막판
석고 대죄하는 유세까지 했지만 민심을 되돌리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경남도 민주당이 대거 진출했습니다. 기초단체 18곳 가운데 7곳에서 당선됐습니다. 주로 동쪽 해안가 도시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선택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유한국당의 구태의연한 모습을 질책했습니다. 이래도 집권을 할 수 있고 저래도 뭐 당적 그거 뭐 공천만 받으면 다 뭐 거의 낙서든 당선이니까 그 너무 구태의연한. 힘 있는 여당에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노사 문제라든지 혹은 경기 침체, 일자리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 있는 후보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산, 울산, 경남 기초단체 38곳 전체 성적표는 25대 13. 아직 견제와 균형, 국가 안보를 강조하는 유권자도 적지는 않습니다. 김정은 저를 지금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들어서 지금 이게 똑바로 가는 지금 정권입니까 이게? 보수의 텃밭을 한순간 진보 우세 지역으로 변화시킨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들. 한국당엔 경종을 울렸지만 민주당엔 견제도 여전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들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14곳을 차지했습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 혁신학교와 무상교육 확대 등 진보 교육의 정책들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정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대구, 경북, 대전을 제외한 14곳에서 모두 진보 성향 교육감이 승리했습니다. 지난 6기 지방선거보다 한 곳이 더 늘었습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우선 자율형 사립고와 외고를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늘리는 데 힘을 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혁신학교 확대냐 중단이냐 자사고 폐지냐 아니냐 이것은 저로서는 양보할 수 없는 주제인 것 같아요. 남북 대화 분위기와 맞물려 교육 분야 남북 교류도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희연, 이재정 교육감 등은 지난달 남북 교사 교류와 북한 수학여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교육도 앞다퉈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은 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경기는 고교 입학금과 교복비, 인천은 고교 무상교육 등 대부분 진보 교육감들이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이런 방침은 2022년까지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한다는 정부 계획과도 잘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방교육자치와 교육복지 확대하겠다고 하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입 정책은 정부와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수능 시험을 아예 폐지하거나 학생부 중심으로 대학 입학 전형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교조 합법화도 문제입니다. 친전교조 교육감들은 법의 노조인 전교조에 전임자를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어제 개표 방송 보신 분들도 많겠습니다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터뷰 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불편할 질문을 한다면서 일방적으로 방송을 끊기도 했는데 이재명 당선인은 오늘 여기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당선인이 TV조선과 생방송 인터뷰를 합니다. 당선 소감에 이어 스캔들 질문이 나오자 웃어넘기려고 합니다. 법적 대응 말씀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당선이 되시더라도 다른 얘기 하시면 안 됩니까? 이어진 JTBC 인터뷰에서는 발언의 진위를 놓고 앵커와 논쟁을 했습니다. 대기하는 방송사가 3-4곳 남아있지만 더 이상 인터뷰를 안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그때부터 취소해. 급기야 MBC 인터뷰에서 앵커 질문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인터뷰를 끝냅니다. 경기도지사로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앞으로 도지사가 되시면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잘 안 들리는데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지나친 행동이라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당선인은 오늘 SNS를 통해 사과했습니다. 제가 좀 지나쳤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재명 당선인은 방송사 측이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기로 해놓고 스캔들 질문을 계속해 마음이 언짢았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직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 여성 검사장인 조희진 동부지검장 등 오늘만 4명의 검사장이 사의를 밝혔습니다. 검찰 고위직 인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검찰 내 유리천장을 하나씩 부수며 여성 1호 타이틀을 이어온 조희진 서울 동부지검장. 이르면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검찰 성추행 진상조사단을 이끌기도 했던 조 검사장은 연수원 19기로 검찰총장 후보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조 검사장은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상징성은 있겠지만 후배들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떠난다고 했습니다. 조 검사장 외에도 이날 사법연수원 19, 20기인 고참급 검사장의 사의 표명이 줄을 이었습니다. 신유철 서울 서부지검장, 공상훈 인천지검장, 안상동 서울 북부지검장이 이날 오전부터 검찰 내부 게시판을 통해 사의를 알렸습니다. 검찰 내부 세대교체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일각에선 대구 경북 출신인 검찰 내 TK 인맥이 밀려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앞서 TK 핵심으로 불리던 김강욱 대전 고검장도 고검장급 중 처음으로 사표를 내 이 같은 분석에 힘을 싣기도 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은 지하철에서 리프트를 이용해 오르내리는데요. 이 리프트가 사고가 잦다며 장애인들이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6개 역에서 반복적으로 승하차하는 시위였는데 지하철 운행이 지연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쪽으로 가세요. 지하철 승강장이 휠체어로 가득 찼습니다. 열차가 오자 한 대 한 대 줄지어 탑승합니다. 그리고 다음 역, 다시 한 대 한 대 내립니다. 타는데 10분, 내리는 데도 10분입니다. 열차가 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지체장애인 25명이 벌인 지하철 승하차 집회입니다. 휠체어를 탄 집회 참가자들은 한 줄로 줄지어 지하철을 타고 신길역에서 시청역까지 이동했습니다. 불안한 리프트 대신 안전한 엘리베이터 설치가 요구사항입니다. 탈 때부터 매우 불안하거든요. 배를 누르는 것도 힘들고 그 위험한 계단을 이렇게 내려간다는 게 지난해 10월 신길역에서 휠체어 리프트를 타려던 장애인이 추락해 숨지는 등 2001년 이후 리프트 사상사고는 9건. 하지만 평소 15분 걸리던 구간이 2시간 가까이 지체되면서 일부 시민들의 불만도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을 적당히 기회를 줘야 같이 도와주는 거 아니야. 서울시는 구조적으로 엘리베이터 설치가 힘든 역에 다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지리산 야생 반달 가슴곰들이 인근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 희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김천으로 가던 반달 가슴곰이 교통사고를 당한 데 이어 이번엔 광양 백운산에서 활동하던 반달 가슴곰이 올무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일주 기자입니다. 오늘 아침 전남 광양 백운산 계곡 바위틈에서 멸종 위기종인 반달 가슴곰 한 마리가 올무에 걸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어제 저녁 반달 가슴곰에 부착한 위치 추적 발신기에서 이상한 수신음을 포착하고 추적에 나섰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귀에 발신기가 달려 있는데요. 장시간 움직이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이상 신호가 저희한테 오게 됩니다. 희생된 반달 가슴곰은 KM55로 올해 5살 난 수컷입니다. 지난해 7월 지리산에서 광양 백운산으로 서식지를 옮겨 생활해왔습니다. 야생 복원 중 올무에 희생된 반달 가슴곰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그런가 하면 2번이나 김천 수도산으로 갔던 KM53은 최근 또다시 지리산을 벗어나 이동하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개체수가 늘어난 반달 가슴곰들이 지리산을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서식지를 넓혀가다 잇따라 희생된 겁니다. 국립공원 관리공단은
지리산 인근 17개 자치단체와 반달가슴공과의 공존을 위해 올무 제거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이일주입니다. 미국이 지난 3월 말에 이어서 올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졌는데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건지 경제산업부 최은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얼마나 올렸습니까? 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예. 연 1.75%에서 2% 사이가 됐습니다. 미국은 이 범위 내에서 각 주별로 필요한 기준금리를 적용합니다. 우리 기준금리는 1.5%인데요. 그러니까 차이는 이 최고 0.5%까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 지난 3월에 미국이 0.25%포인트를 올리면서 10년 만에 금리가 역전된 지 또 석 달 만에 격차가 커졌습니다. 돈은 금리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흐르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 등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최 기자 걱정대로라면 우리도 기준금리를 따라서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은행은 오늘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신중한 입장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의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주열 총재는 금리 차이만으로는 외국인 투자금이 빠져나간다고 볼 수 없다면서 대신 신흥국 시장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의 가계부채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가 오르죠. 지금 가계부채는 1,500조 원에 육박해 있는데 오늘을 기준으로 5대 은행의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3.43에서 4.86%로 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연말에는 연 6% 수준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금융당국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국내 경기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우리 금융당국이 고민하고 있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래도 올해 중에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거다 이런 예상이 많더군요. 네, 미국은 올해 2차례 정도 더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에 금리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는 따라잡아야 할 텐데요. 7월과 8월 3분기보다는 9월에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를 본 뒤 4분기에 올리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내부적으로 고용과 가계부채 문제가 또 밖으로는 신흥국의 이 금융 불안 등 불안정한 상황이 많아서 한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최은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정은은 똑똑하며 주민들과 나라를 사랑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칭찬을 쏟아냈죠. 북한 주민의 인권 유린 실상을 외면했다며 미 언론들은 비판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독재자를 치켜 세우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요.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별난 독재자 사랑에 포커스를 맞춰봤습니다. 필리핀 인기가요를 열창하는 이 남성.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입니다. I sang uninvited a duet with Miss Pilita Corrales upon the orders of the Commander-in-Chief of the United States. And you were fantastic, also very much from the Philippines. We couldn't tell the difference. 당시 두테르테는 마약과의 전쟁을 명분으로 12,000명을 처형한 것으로 알려져 인권유린이란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믿기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치켜 세웠습니다. 21세기 차르란 별명을 가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서는 존경한다고 말할 정도로 남다른 친밀감을 자랑했습니다. 둘의 브로맨스에 그럼 푸틴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Яркий очень человек, талантливый, без всяких сомнений. Но это не наше дело определять его достоинство, это дело... Putin likes Donald Trump. I consider that an asset, not a liability. 시진핑 중국 주석이 개헌을 통해 종신 집권의 길을 열자 훌륭하다고 하는가 하면 철권 통치 비판을 받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에게도 높은 점수를 준다고 평가했습니다. 한 번의 만남 이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평가도 180도 달라졌습니다.
No regime has oppressed its own citizens more totally or brutally than the cruel dictatorship in North Korea. Well, he is very talented, very smart, very good negotiator. 반면 전통적인 우방국 지도자들과는 독서를 주고받으며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G7 정상회의 때는 다른 정상들과 대결 양상을 보이다 결국 회담장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물론 대화 상대를 적당히 띄워주는 게 협상 전략상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독재 정권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죠. 여기 자신이 했던 조언처럼 말입니다. No nation can succeed in the long run by promoting rogue states, brutal tyrants, and murderous dictators.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네, 잠시 뒤 자정에 2018 러시아 월드컵이 개막합니다. 러시아는 축구 열기가 이미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축구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에서 필승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현지 분위기를 박상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전 세계 32개 나라의 축구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곳 상트페테르부르크 중심가에도 월드컵 조형물이 설치돼 그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2차전에서 만날 멕시코의 축구 팬들입니다. 지금 러시아는 축구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우리 선수들은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적응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태극 전사들은 조깅으로 가볍게 몸을 푼 뒤 스트레칭과 공 뺏기로 첫 공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현지 교민 100여 명의 응원도 선수들에게 힘이 됐습니다. 표정이 너무 어둡고 안 좋더라고요. 기운 내시고 끝까지 파이팅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제 첫 경기 스웨덴전까지 사흘이 남았습니다. 선수들은 강한 정신력을 다짐했습니다. 정신만 차리면 호랑이 굴에서도 산다는 말 있잖아요. 그런 정신력으로 저희가 경기장에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독일과 브라질, 프랑스 등을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습니다. 결승전은 7월 16일 자정으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합니다.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미국 역대 최악의 정상회담으로 1961년 케네디와 소련 후르쇼프의 오스트리아 빈 회담이 꼽힙니다. 당시 44살의 케네디는 취임 5달밖에 되지 않았고 반면 67살의 후르쇼프는 집권 7년 차에 노회한 지도자였습니다. 후르쇼프는 케네디를 훈계하듯 공산주의 이론부터 늘어놓았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미국의 선택에 달렸다고 협박했습니다. 케네디는 회담 직후 후르쇼프는 내가 경험도 배짱도 없다고 생각해서 죽으라고 두들겨 패기만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케네디를 얕잡아 본 후르쇼프는 쿠바의 핵 배치를 시도해서 인류를 핵전쟁의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케네디가 상대를 너무나 몰랐고 준비도 안 된 채 정상회담을 한 후폭풍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보다 38살이나 많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집권 2년째, 김정은은 7년째입니다.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본 미국과 서방 언론의 평가는 이렇게 김정은의 완성입니다. 트럼프는 영업사원 같았다. 공동성명에 비핵화 시간표도 북한의 핵포기 세부 사항도 없었다. 김정은은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트럼프는 준비가 안 됐고 농락당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압도했다. 이런 평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이틀 전 이렇게 다짐했죠. We're going to be carrying the hearts of millions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We have to get denuclearization. We have to get something going. 예, 그런데 그 회담 목적이 정작 합의문에서는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모호한 비핵화 문구를 두고 당장 미북 간에도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모든 관계자 마음에 완전한이라는 말은 검증 가능한 말을 아우르고 있다고 강조했고, 반면 북한은 북미가 단계적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의 한미훈련 중단 선언을 두고 미국의 집권 공화당까지 비판적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러면 내일 훈련 중단을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이러다 비핵화는 뒷전이고 동맹의 균열과 위기부터 닥치는 게 아닌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곧 한반도 정세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는 뜻일 겁니다. 6월 14일 앵커의 시선은 미북 정상회담 후폭풍이었습니다. 네, 오늘 비가 오며 꽤 선선한 날씨를 보였는데요. 내일 서쪽 지역으로는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바람이 불면서 크게 덥진 않겠고요. 해안 지역은 강풍이 예상됩니다. 또 내일부터는 자외선 지수도 높아집니다. 당분간 큰 비 예보 없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지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보통으로 공기 상태는 좋겠습니다. 하늘은 오전에 흐리다가 오후에 차차 구름이 걷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곳곳이 17도 안팎, 낮 기온 서울이 28도로 덥겠지만 영남 지역은 25도를 웃도는 선으로 꽤 선선하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도 20도 내외에 머물면서 선선한 날씨 되겠고요. 강한 바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큰 기온 변화는 없습니다. 일교차 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목요일 뉴스9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